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은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네. 어제 뉴욕 증시가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인류가 아는 지식이 매우 짧은데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이 조금 선행 국가죠. 먼저 발병했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2월 31일입니다. 또 중국에서 확진자 수 증가가 정점을 찍은 게 2월 5일입니다. 약간 36일 걸렸고요.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확진자 나오고 2월 29일 날이 하루에 800명 넘게 늘어나면서 정점이었습니다. 이거는 40일 되거든요. 이탈리아가 이제 3월 초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이 얼추 35, 40일인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매우 좀 나쁩니다만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모두 이제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 증가세는 이제 둔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사례를 보면 조금 유럽 쪽은 진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미국도 이런 속도로 보면 다음 주가 정점이 아닐까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은 아주 비관론에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투자자들이 보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미국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 이렇게 하면서 최근 4주 동안에 1조 1,000억 달러를 풀었는데요. 2008년도에 리만 브로더스 파산한 다음에 4주 동안 7,700억 달러 풀렸으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요. 단기 저점에서 코스피가 20% 넘게 올랐고 코스닥은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한 2주 동안 굉장히 빠른 반등세가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또 가파르게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한 상태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지난 우리 1430 찍었을 때 그 저점을 다시 보게 될 일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닥이 확인이 됐으니까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더 오를 것 같고 1400에서 불과 3주 전인데 좀 까마득한 일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하루에도 7, 8% 오르는데요. 이 미국 증시가 이제 12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던 케이스 20개를 살펴보면 그 중에 3번이 3월, 4월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한 장인데도 7, 8% 오르다 보니까 기록적인 강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흥미로운 거는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던 역사적으로 20번 일간으로 많이 올랐던 사례 중에서 13번이 약세장에서 나왔고요.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참혹한 약세를 경험했던 게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이거든요. 다우가 3년 동안 90% 빠졌는데 상승률 상위 20위 안에 대공황 때가 7번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면 굉장히 급등세가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주가가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6개월 정도 내에서는 저점을 찍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가가 한번 약세장으로 반전이 되면 주가 지수가 소위 반토막이 납니다. 50%씩 떨어지는데 기업도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에서 떨어지는데 2, 3월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은 한 40% 가까이 떨어졌고요. 미국은 35%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나쁜 거는 주가에 이제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때는 금융의 문제고요. 금융의 문제가 실물에 영향을 줬습니다. 금융의 문제라는 건 돈이 안 도는 거고 그럼 돈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물의 문제가 금융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돈을 많이 푼 거는 사실 금융 쪽에서 경색을 막기 위한 거지 실물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가 항공사 어떻게 해야 될지 대형 항공사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그 조업 중단이라든가 경제 활동의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들어갈 돈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년, 2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좀 안심하기는 힘든데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한 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그 저점을 깨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네. 4월, 5월 동안에 약세장에서의 베어마켓 랠리가 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그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바닥에서 코스닥이 40% 올라왔고 종목별로는 배오른 종목도 있고요. 코스피도 20% 올랐으니까 뭐 이건 이미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증시 역사에서 한 달 사이에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던 게 1998년 1월입니다. 아, 예. 그 당시 한 달 동안에 50.8% 올랐거든요. 급등이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IMF 외환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하반기에는 주가가 아주 처참하게 망가지고 단기 급락 이후에 1월에 5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제 생각엔 이미 V자형 반등은 한국은 진행이 상당히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주식 샀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 3월에 떨어질 때도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V자형 반등은 그 바닥에 주식 사서 고점에 어떻게 팔겠어요. 이거는 사실 대처하기가 힘든 거고 떨어질 때 대처 못했던 것처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어떤 투자 합리가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이야 뭐 많이 물린 사람들이 손실이 경감되는 정도지 바닥에서 정확히 주식 사서 돈 번 사람들은 저는 뭐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V자 반등이 어느 정도 시작 진행형이고 네. 이것이 어디까지 이제 회복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몇 개월 후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바닥을 볼 수도 있다는 신중론이신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이후의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것이 이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은요. 조금 뭐 냉혹하지만 구조조정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이제 퇴출이 되면 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남아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구조조정 안에서 어려웠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특징은 부도율이 낮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금리하에서 부실한 기업이 계속 살아남으면서 공급 쪽에서 뭔가 자원이 들어가도 거기서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원을 빨아먹는 그런 좀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 물론 두렵죠. 그건 고통을 당하는 건데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관료들이나 중앙은행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큰 거 날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자본주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맞는데 리먼은 벌을 받았거든요. 그럼 리먼 파산 이후에 자본주의의 도가 뭐 섰나요?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고 났더니 리먼 구제금융 줘서 살리는 게 낫지. 리먼 망가뜨리면 한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마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모든 기업들 다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게 뭐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그런 심리에 저는 반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럼 그런 비즈니스를 날려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전 적어도 우리나라 국채은행들이 소위 어려운 기업들 지원하는데 기준은 고용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저 돈 저렇게 들어가서 저 기업이 살아나겠어라고 의심을 하는데 좀 앵글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천억을 지원해준다. 근데 5천억 지원해서 이 고용 5년 유지한다 그러면 뭐 저는 그 국채은행가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효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의사결정들이 내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날아가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공급 과잉이 있는 비즈니스는 비슷비슷한데 내가 우리 기업을 날리면 다른 나라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 한진해운 법정관리 들어가니까 전 세계 해운주 주가가 다 올랐어요. 해운업이 공급 과잉인데 세계 7대 선사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 우려 완화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후퇴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구조조정을 하긴 힘들고 전 또다시 좀비들이 비효율적 경제 주체들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걱정이고요. 그럼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누가 쓰러질 거냐? 저는 자영업자들이 쓰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경제를 움직이는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61% 차지하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은 그 제조업에 비해서 불특정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꾸려가는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서비스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지원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도 지금 돈이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내 손실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대기업은 내 손실을 입증할 수도 있으니까 돈이 그런 쪽으로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뭐 비효율적인 대마들은 그냥 은근슬쩍 다 살아남고 서비스업자들 이들이 자영업자고요. 동네 사장님이고요. 중산층인데 이런 사람들은 흐물흐물 가라앉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고요. 그럼 그때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기는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V자형 반등할 때 일단 조금 주식을 줄이시고 추후에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증시는 네. 외국인들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외국인들 흐름에 따라서 네. 굉장히.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세를 네.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회복이 되려면 결국은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시기에 네. 국내 증시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코로나 자체가 조금 확산이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은 사실 코로나 초기 국면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나라였죠. 근데 외국인들이 대만 증시에서도 한국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대만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잘해가고 있지만 대만이야말로 코로나 모범 국가거든요. 한 뭐 100명 정도밖에 안 걸렸고. 근데 이제 대만을 한국보다 더 많이 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뭐 주식이니까 다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많이 풀어서 뭔가 정상적인 세상, 뭐 괜찮은 기업, 투자 적격 기업의 회사채 이런 쪽은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한 좀 이제 그 투자 부적격 회사채 이런 쪽은 지금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죠. 일단 환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교적 멀쩡한 나라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고 외환보유액도 4천억 불 정도 되고 이런 나라들은 한미 통화 수합하고 하니까 환율이 안정이 돼요. 근데 경상수지 적자인 브라질, 남아공, 뭐 터키,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데는 환율이 워낙 달러 대비 계속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위험한 쪽은 미국이 돈푼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은 조금 위험한 자산이죠. 신흥국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우량 그 기업들도 굳이 뭐 회사채 등급으로 따지면은 미국으로 따지면 비우량 회사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자체가 멈춰지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미국의 그 정크본드라든가 투기 등급의 회사채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야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좀 덜 팔거나 매수로 돌아설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이 돈 풀면서 미국의 크레딧 시장도 조금 위험이 진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지표들이 조금 가라앉아야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고 있고 네. 엄청 떠나가고 있는데 네.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매수세 예. 덕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동학 개미 운동 얘기도 나오고 예. 하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뭐 고객 예탁금을 아주 중요한 예. 포인트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보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사실 누가 팔면 누가 사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어쩔 수 없죠. 외국인 팔면 누가 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가 한 20조 원 팔았는데 개인 투자가는 20조 원 샀습니다. 뭐 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독특한 거는 돈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병된 1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살려고 돈을 넣은 자금이 40조 원이거든요. 두 달 동안. 이게 아마 감이 좀 안 가질 텐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를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주식형 펀드가 100조 늘었습니다. 5년 동안. 근데 2달 동안 40조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못 봤던 힘이 지금 한국에서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비유를 좀 드리자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43조 원을 팔았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지면 대부분 이제 한국의 장기 투자 기관은 연기금이 주식을 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연기금이 20조 원 샀거든요. 근데 지금 2달 동안에 돈이 40조 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살려고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굉장히 적극성을 띈 돈인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연기금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과거에 못 봤던 힘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의 어떤 동조와 미국이 계속 떨어지고 상황이 나빠진다 그러면 한국이 뭐 버틸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과거와는 다른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세계 한 30개 주가 지수 중에서 올라온 저점 대비 상승률 1위가 코스닥이고요. 개인들 영향 큰 시장이죠. 3위가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덕을 한국 시장이 뭐 톡톡히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네. 개인 투자자를 어떤 집단으로 보면 네. 같이 사서 네. 같이 수익률을 높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세력 안에서 누군가가 뭐 마음을 달리 먹게 되면 네.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 개인 매수세를 받쳐줄 만한 네. 제3의 세력은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결국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는 이제 개인 투자가 된 1,400에 샀다고 20-30% 번 거고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완화가 되면서 바닥에서 개인들은 좀 팔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뭘 사주고 이게 선순환의 그림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과거에 반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전 직장 다닐 때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회사 고객들 만나면 야, 한국 주식 투자 너무너무 힘들다. 예전에는 우리가 바닥에서 주가 좀 올라오면 이 개인 투자가를 비롯한 주식형 펀드로 돈 들어오면서 우리가 거기 팔 수가 있었는데 이건 뭐 그게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사면 올라가고 자기들이 팔면 떨어지는 거니까 엑시트 기회가 없는 건데 비슷한 비유로 이제 뭐 주식이란 건 잘 팔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좀 끌어올린 개인들의 자금이 선순환이 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팔면서 잘 못 오르냐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힘이 외국인들이 언제 복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개미들의 힘을 네. 절감하고 있는 게 제 네. 주변에서도 주식 얘기를 안 하던 사람들이 네.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네.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성격 네. 좀 어떻게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저점에 사서 네. 고점에 팔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수익을 네. 합리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네. 사실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네.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또는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그 붐은 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때 이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류의 자금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증시의 저점에서는 늘 소위 그런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뭐 2003년 카드 버블이 꺼지던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다 들어왔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자금의 규모가 한 5, 6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40조 원이라고 하니 이 돈은 그럼 뭐 돈에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스마트머니도 있고 그냥 일반 개인들의 돈도 있고 제가 지난 주말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서점에서 주식 투자 ABC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린대요. 추론컨대 일단 주식 사놓고 공부를 하는 거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분석에 앞서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집단적으로 성공의 경험이 없죠. 왜 IMF 외환위기 때 바이코리아 펀드
900포인트 때 엄청 들어와서 1000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끌어올린 거죠. 네. 주가지수가 500까지 떨어지고 또 2007년도, 8년도에 소위 뭐 여러 가지 펀드 붐이 일었을 때도 결국 성공을 못했습니다. 또 2011년 자문형 랩도 그렇고요. 좀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안 팔고 버티면 이긴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서 뭐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시장은 비싸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이 지금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부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받는 지금 뭐 PBR 0.7배 이 정도가 되고요. 과거에는 올라갈 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빠졌을 때 들어오니까 성공의 기회는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파도 타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뭐 저점은 어느새 지나고 났더니 1400이 까마득하지만 우리가 그때 알았나요?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이번에 반등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서 팔고 나오긴 힘든 건데 주식은 저는 시간을 사는 게임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분석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저금리에 돈은 많고 위기 때 역발상으로 사자는 학습 효과가 있고 뭐 나라는 망해도 삼성은 안 망한다 뭐 이런 멘탈리티로 강남 아파트를 사듯이 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산 거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를 사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던 거는 직전에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반등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 주가가 70% 급락을 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0% 빠진 거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되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시가총 300조 원이니까. 근데 다행히도 삼성전자 이제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점에 잘 사서 내가 고점에 잘 파는 게임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거 잘하면 좋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고 이 주식이 배당이라도 주는지 특히 삼성전자야말로 제 주변에 삼성전자로 돈 번 사람은 위기 때 역발상이기도 하지만 오래 들고 있어서 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잘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센터장님 그 말씀에 토를 달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당하신 말씀을. 공자님 같은 말씀. 예, 아니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원론적이고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뭐 40조 원이 개인 매수 자금이 들어왔다고 치면 그 자금 중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기도 어렵고 근데 사실은 그 자금의 성격의 대부분은 단기에 좀 고수익을 바라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는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정보나 팁을 또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와 팁을 기대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부응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다만 그 주식 투자를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40조 원 가까이 단기에 많은 돈이 몰리면서 개인 매수세가 따라붙은 종목이 이제 코스닥에 많았고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에 많았고 바이오 중에서도 코로나하고 관련된 진단키트 종목 같은 거는 테마주를 형성해서 뭐 하루에도 뭐 수십 %씩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이랄까요? 예, 한번 해주신다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또 공자님 말씀 같아서 마음이 걸립니다만은 추세를 산다는 건 시간을 사는 거죠. 또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가격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뭐 이 균형이 깨졌으니까 올라갈 대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최근 2달 정도 사이 주식을 사게 되면 변동성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매우 예외적인 시기에 이제 기회인 것 같고 대부분은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보다 일단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는 거 기본 아니에요. 왜 딴 거 올라가도 내 건 떨어지고
근데 나쁠 때 안 팔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인데, 근데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보장은 없으니 늘 이제 그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저라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주식이 굉장히 가치보다 싼 주식이 많은 것 같아요. PBR이 0.3배 미만의 주식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전 그 중에서 금융주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은 되게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제조업 중에서 안 망할 기업인데 PBR이 0.3배다. 그럼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 그러면 싼 건 약점이 있으니까 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싸니까, 그래서 전 또 한 가지는 배당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PBR 0.3배인데 한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사면 이게 저평가된 건 맞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뭐 이제 적다고 봐야 되고 장부가보다 70% 디스카운트 됐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뭐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로 금리고 채권이 이제 픽스트 인컴이 아니라요. 픽스트 로스 같아요. 막 마이너스. 네. 그렇게 보면 한 3% 배당을 받고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저라면은 이미 여러 가지 좋은 기대들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것 같고, 그 비즈니스 자체가 또 되게 좀 뭐랄까요? 좀 그 프록츄에이션이 큰, 잘 되면 대박이지만 또 안 되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지금까지 좋았던 것보다 소외주 중에서 고르고 싶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배당이라고 하는 기준을 한번 꼭 좀 살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지수라는 게 나쁜 건 빼고 좋은 건 계속 갈아 끼니까 지수라는 것 자체가 바이오가 올라가면 바이오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조정 기능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강대의 승자들의 기록인데 근데 이제 저금리하에서 그 좀비가 너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저금리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 못하는 상장 기업이 상장사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럼 그런 거 잘못 사면은 이거는 뭐 오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종목을 잘 봐야 되고 내가 종목을 못 본다 그러면 ETF나 시장을 사면 존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혜를 볼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 고객 예탁금이 40조 원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네.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돈 중에는 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약간 게임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한 5, 6조 원 네, 아닐까요? 게임 스마트머니 정도로 먹어야 돼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돈의 성격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재산을 불린다는 거,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뭐 근로소득도 쉽지는 네. 않고 일자리 때문에. 근데 그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묻어난 그렇죠. 그런 조금 급하죠. 예. 울분이 섞인 돈 네.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저는 해요. 약간 좀 감정적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그렇죠. 공감합니다. 네. 이 돈이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 힘든 돈의 규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조급함이나 이게 뭐 묻어있는 돈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원론적이고 딱딱하고 공자님 말씀이라고 느끼시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기본적인 원칙을 조금 몇 가지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새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돈을 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걸 해 나갈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수익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투자를 내가 시작을 했을 때 물론 단타를 한다. 그러면 뭐 이번에 단타에서 내가 얼마를 먹는다. 이런 목표 수익률도 뭐 굳이 목표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를 직장인 사회인들이 해야 네. 되는데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투자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도 가능하실지. 글쎄요, 뭐 사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돈의 성격이나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긴 한데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80년 이후로 지난 한 40년이군요.
이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6.5%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한 뭐 2% 남짓된 거니까 주식을 오래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8% 정도 벌었는데 그 시기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로 줄인다 그러면 2011년이라는 시기는 한국 경제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그 2011년 이전까지는 중국 경제가 아주 잘 나가고 한국이 그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2011년부터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이 거론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성장이 뚝 좀 둔화가 되면서 한국이 이제 그 폭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 둔화된 시기에 코스피의 수익률 최근에 급락한 건 좀 예외적으로 빼면 작년 말 정도까지 연평균 한 2%. 배당 수익률은 한 2%, 한 4%니까요. 과거보다는 수익률이 반토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균적인 그 사람들이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벌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면 시장에서 버는 것들이 4%인데 직관적으로 보면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주식을 내가 하는데 4% 벌라고 주식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뭐 실제로 주식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해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금융자산 투자가 좋은 게,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만 꼭 투자를 해야 되나요? 뭐 미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대안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해외 쪽으로 자산 배분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긴 힘들고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배당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배당은 성장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안 줘도 됩니다. 뭐 아마존 같은 회사 배당 안 주거든요. 뭐 배당을 주는 것보다 내가 투자해가지고 파이를 키우는 게 주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성장 못하면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잘 고르면 뭐 배당에서 한 3% 정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해외 투자를 뭐 이렇게 좀 잘 굴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한 7, 8% 정도의 그런 것들 직관적으로도 맞고, 근데 한국 투자만 해서는 조금 어려운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자산 배분을 통해서 한 7, 8% 정도가 제 생각에 뭐 제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종목 선택에 네. 이제 어려움이 있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무거운 주식이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마침 또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어느 증권사에서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표현을 네. 하기도 했는데 잘 나왔죠. 예, 네. 예. 근데 또 2분기 코로나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나오는 네. 거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는 오늘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조금 더 한 번 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1분기 실적은 선전한 거는 맞는데요.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런 전망치를 갖고 있었죠. 근데 뭐 100% 증액은 어렵다를 꽤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내년도가 올해 실적보다 한 40% 정도 늘어날 거라는 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나도 그 이익은 2018년에 벌었던 이익의 8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2008년도 주가보다 금년 1월 달에 더 높아졌고 또 지금 뭐 이미 오늘 5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주가도 상당히 안 빠지면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주식이고 한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그런 주식이 별로 없는데요. 2012년, 13년 정도로 가보면 그때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뭐 애플과 같이 뭐 그런 창의력도 없고 뭐 하드웨어만 잘 만들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긴 사람들이 결국 삼성전자에서 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주가는 이걸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고 또 애널리스트 보고 있는 증익의 속도는
코로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반도체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가전이나 핸드셋은 뭐 타격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보는 눈높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 1, 2년 놓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초과 수익을 내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걸 이겨낸 장기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서 100% 수익을 얻고 했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제가 뭐 이게 꼭 삼성전자 지금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대안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고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내가 이걸 가져갈 건지 말 건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하고 어떤 견해를 말하면 참 금융시장만큼 그런 것들이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도 그 사람이 늘 맞추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뷰를 갖는 게 중요한 거는 그게 맞아서가 아닙니다. 뭐 세상 어떻게 맞춰요. 근데 내가 어떤 논리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이 상황이 다르게 갔을 때 내 의견을 바꾸는 것이고요.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가격에 안 파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정말 투자의 기간에 대해서 뭐 내가 어떤 자금이냐, 뭐 내가 6개월, 1년 보는 자금이라 그러면 그렇게 썩 나이스한 대안은 아닐 것 같고 조금 길게 본다 그러면 또 다른 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국내 증시 전망과 투자자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